1879년에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밤이 대낮처럼 밝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부의 빛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원래 빛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가 굉장히 예리했던 종족이거든요. 인간 자체가. 근데 빛이 이렇게 흔하게 되면서 빛의 중요성을 우리 스스로 까먹게 됐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원래 서로가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이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가령 한옥 공간 같은 경우에 절대로 아이 컨택을 하지 않았어요. 즉 눈과 눈을 마주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했냐면 그 문을 이렇게 누군가의 이제 집에 이렇게 찾아왔을 때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인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그 손님은 그 마당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가로지르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그 서재의 그 주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창호지를 바른 문이 있죠. 소위 뭐 멍심, 우렁이 이렇게 창호지를 바른 문을 지칭하는 말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한국이. 그 문을 통해서 손님의 기척을 이렇게 다 느낍니다. 혹은 그 낌새 또는 징후를 다 이렇게 느껴요. 눈으로 봐서 느끼기보다 손님도 이게 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섬돌 위에 있는 신발을 보고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그 프로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섬돌 위에 신발이 있는 걸 보고서 한옥 그 공간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쭉 이어져 있는 그 대창을 통해 가지고 그 서재 쪽으로 통하는 모퉁이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인도 이제 자세를 180도 바꿔가지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과 눈을 이렇게 마주쳐서 바라보는 방식을 절대로 택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는 항상 발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걸러줬죠. 왜냐하면 시각적이라는 거는 항상 어떤 독소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시각적인 것에 사로잡힘으로써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옛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중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주의했던 탓이 큽니다. 그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는 빛이 꺼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빛이 꺼지는 것을 목격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시각적인 방식으로는 느낄 수가 없죠. 그거는 전면적인 사태고 그걸 겪는 사람들만이 온전히 감당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 체험을 나눈다든가 또는 그 체험을 가지고 뭐 소통을 한다든가 또는 그 체험이 또 다른 체험을 낳는다든가 하는 사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방진 얘기고 그 죽음 자체의 의의를 마치 어느 정도는 훼손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죽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이 가벼워지고 그 죽음 하나의 죽음이든 다수의 죽음이든 그 죽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뭔가 건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안은미 그 안무가께서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셨을 때 사실은 좀 심리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니 선생님이 그냥 하라고 명령을 하셔가지고 하라고. 저는 원래 그 무용평론가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여러 공기관을 거쳐가지고 광주 아시아 예술극장에도 한동안 재직을 했다가 지금은 경기 창작센터라는 대우도 섬에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쓰기 위해서 저 나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급히 내려왔어요. 광주에서 제가 산 거는 1년입니다. 정확히 만 1년이고요. 1980년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광주의 연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87학번, 88학번 두 번 대학을 다녔었고 둘 다 중퇴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대해서도 그렇게 애착이 있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리고 80년대 소위 이제 운동권들이 80년 광주라고 하는 그 역사의 그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그 부채죠. 그 역사의 억울함, 그거를 귀환을 시킨다든가 또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할 때도 이렇게 뭐 짱돌을 던진다든가 화염병을 던졌다든가 그런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시위에 나가긴 했어요. 한 두세 차례. 근데 적극 가담했던 뭐 경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주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면 아마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걸 괄호로 묶고 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부분을. 최근에 또 국가적인 재난이 닥쳤죠. 인재에 가까운 형식으로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 죽음 얘기를 한다는 것이 또 조심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스크린에 깔아놓은 거는 1920년에 쓰여진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유명한 시인의 시입니다. 익산 소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물에 빠져 죽어 냇물로부터 넓은 강물로 떠내려갔을 때 하늘의 오팔은 마치 그 시체를 위안하려는 듯 매우 찬란하게 비추었다. 수초와 해초가 그녀에게 엉겨붙어 그녀는 차츰 아주 무거워졌다. 물고기들은 그녀의 발치에서 서늘하게 헤엄쳤고 식물과 동물들이 그녀의 마지막 여행을 더욱 힘들게 했다. 하늘은 저녁이면 연기처럼 어두워졌고 밤이 되면 별빛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도 아침과 저녁에 있도록 하늘은 일찍 밝아졌다. 그녀의 창백한 몸통이 물속에서 썩었을 때 매우 천천히 일어난 일이지만 하느님은 서서히 잊어버렸다. 처음에는 그녀의 얼굴을, 다음에는 손을, 그리고 맨 마지막에야 비로소 그녀의 머리카락을. 그 뒤에 그녀는 많은 짐승의 시체가 가라앉은 강물 속에서 썩은 시체가 되었다. 브레이트라는 사람은 동독 출신의 세계적인 극작가입니다. 그리고 시인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그 소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시로 유명해졌어요. 같은 제목의 시집도 있죠. 그 이제 시집을 보면서 80년대, 90년대 많은 젊은이들이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아남았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죄가 되는가. 같이 죽었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근데 한편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유물론적인 발상이에요. 죽었죠. 처음에는 하늘이 그 시체를 찬란하게 이렇게 비추면서 마치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를 것처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물속에 있는 수초와 해초가 그녀를 잡아당기죠.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죠. 떠올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늘은 여전히 이렇게 빛을 계속 보내오는데 결국은 물속에 있는 그 시체는 썩어서 저 밑에 있는 강물의 진흙 속에 파묻혀가지고 다른 짐승의 시체하고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소위 사물의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죠. 인간은 살아있을 때 굉장히 존엄한 존재고 하나하나의 생명들이,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와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하죠. 소위 단독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일하다라는 의미에서. 하지만 일단 죽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 되겠죠.
죽으면 익명화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11위에서 15위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인 이렇게 부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에 맞춰가지고 현실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고, 과거의 그 미신이라든가 또 뭔가 신화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사라져 버렸죠. 귀신 같은 것도 예전에 굉장히 무서워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주민센터라든가 시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가로등을 이렇게 바닥에 밝히죠. 그러면 귀신인 줄 알았던 것들이 단순한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명명백백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굉장히 현실주의자로 살게 됩니다. 그거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쾌락주의자로 산다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분들, 시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렇게 득세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체험할 수 없는 부분들은 뒤로 다 밀려나게 되죠.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라는 건 사실상 체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죽음은 체험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건 소외가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죽음을 끊임없이 의식했던 삶과 지금 우리가 죽음을 잠시 옆으로 밀쳐두거나 은폐시켜 놓거나 또는 가로로 묶어 놓은 그런 상태. 우리는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삶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체현한다고 할까요? 그런 방식은 없어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거는 북아메리카 로키 산맥에서 발견된 암각화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일 수도 있겠죠, 사람이 추락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네. 왼손이 위쪽을 향하고 있고 오른손이 마치 바닥을 짚을 것처럼 이렇게 구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다리는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이렇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날아오르는 것처럼, 추락하는 것과 날아오르는 것이 동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왼손을 보시면 횃불을 들고 있어요. 빛을.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 특히 좌뇌와 우뇌가 막 신경다발로 연결되면서 싱싱한 뇌를 가졌던 사람들은 상징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우리처럼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의미를 풍부하게 넣어서.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벼랑으로 와라. 무서워요. 벼랑으로 가다간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도 벼랑으로 오렴, 벼랑으로 오렴, 이러면서 이렇게 꼬시는 시가 있죠. 니체가 쓴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의 재촉에 벼랑 끝으로 갔더니 그가 나를 밀었네. 나는 떨어지면서 날아올랐네. 이런 시예요. 니체가 소위 우리가 살고 있는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허무적이면서 갇혀있는 이 삶에 대해서 그것을 해방시키는 자유로운 인간의 삶, 그거를 초인이라고 부르짖었죠. 근데 초인이 되기 위해선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죽을 고비가 필요하고, 사실상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어떤 그런 구도를 제안을 했었죠. 바로 이 암각화가 그런 니체의 제안하고 상당히 부합합니다. 뛰어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날아오르는 듯한.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시도하다가 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다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뛰어난 자들만
다시 살아나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시도를 한다고 해도. 아주 비슷한 구도인데 제가 약간 지웠어요. 이 작품이 상당히 외설적이에요. 한 여성이 이렇게 동굴 안에서 목이 잘린 채로 살해된 상태예요.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로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 동굴이죠. 아마도 라파엘로가 그린 암굴의 성모로 짐작이 돼요. 그 여성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성모라고 하면 위대한 대제의 어머니 신이기도 하죠. 동일하게. 근데 그 어머니 신이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왼손에 등불을 들고 있어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동굴 안에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마지막 종말이에요. 종말의 풍경. 종말의 풍경을 뭐죠? 간헐적 환자들처럼 엿보고 있어요. 이 말셀 듀샹이라는 작가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장치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변태스러운 변태적인 성형자들처럼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장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살해당한 그 생산의 기원, 세계의 기원으로서 여성이 죽었는데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등불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등불은 아까 봤던 횃불이 아니에요. 가스등이에요. 테크놀로지가 어쩌면 우리한테 신라같이 남아있는 희망일지도 모른다. 그런 거죠. 1968년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이 작품이 공개됐어요. 서양 회화의 역사는 자신으로서 끝난다. 이런 더 이상 그림 그리지 말아라. 예술활동 하지 말아라. 그런 경고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과 암각화와 이 장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죽어가면서 또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빛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뭔가를 남겨야만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미래라는 건 지속이 되고 우리 이후의 삶에 대해서 뭔가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죽어가면서. 제가 제목으로 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사실상 까르페 디엠 또는 seize the day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을 잡아라. 이 말과 동일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과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오히려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내가 곧 죽을지도 몰라.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죠. 너는 지금 시한부 인생이고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어.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거는 매 순간순간이 감동의 연속이죠. 그런 영화들이 꽤 있었잖아요. 한동안 사람들을 좀 울리기 위해서 약간 인위적인 방식으로 감동을 이렇게 디자인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의미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좀 더 이렇게 각성시킨다라는 거죠. 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개똥밭을 뒹굴어도 이성이 낫다. 이게 우리 표현이에요. 저승에 간다라는 것은 저승에 가가지고 염라대왕이 되건 저승사자가 되건 거기서 취직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여기서 거지꼴로 이렇게 산다고 해도 살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삶을 아주 강조하는 현실주의의 생각이지만 그 역시 죽음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강하게 각인이 되어 있죠.
셰익스피어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주요한 희곡에 전부 유령을 등장시켰어요. 서양의 뭐 시각예술이든 뭐 철학의 존재론이든 유령이라고 하는 대상은 기묘한 존재입니다. 유령은 비존재예요. 유령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유령을 만나면 내가 무서워요.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공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나의 부피와 나의 질량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방식의 존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비존재의 존재라는 이상한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심지어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텅 빈 왕관에 죽음의 신이 도사리고 있다. 왕도 죽는다는 사실이죠. 세계 초일류 기업을 자랑하고 세상의 모든 돈방석을 겹겹이 이렇게 쌓아 올린 재벌의 수장도 곧 죽습니다. 그 죽음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죽을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죽었을 때 그건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요. 그리고 그 죽음이 선포되었을 때는 우리는 너무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그 죽음은 망각되기 시작해요. 굉장한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훨씬 더 의식을 많이 했어요. 특히 자만에 빠지는 순간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하게 했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혹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런 말을 던졌다고 그래요. 가령 로마 제국에서 게르만족을 정복을 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귀환을 합니다.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절정의 순간에 옆에 누가 있냐면 노예가 있어요. 아주 비천하게 짝이 없는, 손도 댈 수 없는 불가촉의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옆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죠. 메멘토 모리. 너가 지금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너는 곧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노예인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언젠가 죽는다. 너무 욱절되지 마라.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게 아마 고대인들 지혜가 될 거예요. 찬물을 기얹는 거죠. 제일 잔칫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사실 우리 동아시아의 그 예라는 세계에서는 상당히 결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는 뺨맞는 일이죠. 가장 기분 좋은 날. 근데 바로 그때 빗을 꽂는 거죠.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를 아무 순간에나 다 똑같은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봉우리를 치고 있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봉우리를 치고 있을 때 그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한스 홀바인의 대사들, 아마 그 미술책 있잖아요. 뭐 검브리지에 서양 미술사 같은 걸 봐도 항상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많이들 읽는 뭐 슬라보이 지젝이라는 철학자의 책을 봐도 또 나와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저 그림이 이 그림을 이렇게 찌그러뜨린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그림의 옆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는 거죠. 벽에 붙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사람의 정말 모든 권력과 재부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여기 뭐 지구본이라든가 망원경이라든가 그들이 걸치고 있는 이 옷과 보석이라든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식도 심지어. 그런데 그들의 발밑에 이 그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형태로, 불순물의 형태로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얼핏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옆에 갔을 때 그게 보여요. 해골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메멘토 모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라.
그런데 지금과 같이 죽음이라는 관념이 은폐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더더군다나 볼 수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의식했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하면 바로 알아듣죠. 그리고 옷깃을 여미면서 뭔가 겸손함의 제스처를 취했죠.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옆에 다가가서 벽에 붙어가지고 또는 곁눈질로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곁눈질로 보지 않는 한 저 해골을 보이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한테. 그래서 삐딱하게 보라. 진실은 정면에서 우리가 아이 컨택 하지 않는다. 우리 특히 한국 같은 공간 문화에서 아이 컨택이 없었다. 항상 우리는 뭔가 기척이라든가 직무라든가 낌새 같은 무형의 기호로서 그걸 느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무당이 살고 있는 당집에 구리고울이라는 시각 매체가 있는데 명도라고 그건 볼 수 없도록 벽쪽으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보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된 것 같아요. 가끔 영화를 보면 거울의 방이 나옵니다. 수많은 거울들이 중첩이 돼 있어요. 근데 어느 거울에 있는 대상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가령 그 이소룡이 나오는 용쟁 호투에 보면 그 적인 왕칸인가 하는 사람하고 이제 원터치 마지막 결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이소룡이 굉장히 그 기습을 당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거울을 다 깨버리죠. 하나하나씩.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찰리 채플린의 서커스라는 영화를 보면 경찰한테 쫓겨서 거울의 방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찰리 채플린이 썼던 방법은 뭐냐면 거울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그럴 힘도 없죠. 그 남자는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거울을 깨는 것이 아니라 눈을 좌우로 굴리는 겁니다. 눈을 좌우로 굴리다 보면 어느 게 진짜인지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은 경찰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마치 거울 속에 있는 상인 것처럼 이렇게 포즈를 취하거든요. 굉장히 영리하게.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르죠. 채플린은 삐딱하게 보기를 항상 이렇게 택해요. 지금 보는 이 장면도 영화사에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한때는 세계 영화 베스트 10 중에 넘버 1이었던 영화가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를 찍은 오손 웰즈라는 사람이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영화입니다. 상하이에서 온 여인이라는 영화인데 지금 이렇게 거만하게 여자가 얼굴을 이렇게 들고서 수직으로 쏟아지는 빛 있죠. 이걸 북극광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답고 위험하게 보여요. 고개를 이렇게 턱을 치켜들고 이렇게 있을 때 황금 파탈이죠. 저 포즈가 황금 파탈의 전형적인 포즈입니다. 1930년도에 탄생했어요. 저 포즈가. 마를레르 디트리라는 그 황금 파탈의 원조가 가장 많이 취했던 자세인데 오손 웰즈가 그 여성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너는 진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거울들이 다 가짜를 이렇게 현상하고 있죠. 저 여성은 타자예요. 남성으로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라칸 같은 정신분석 학자가 얘기하기를 남자와 여자는 완전한 만남이란 있을 수 없다고. 남자가 여자를 소유한다고 믿는 순간 여자는 미끄러져서 도망치죠.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때 여자는 남자한테 죽음과도 같은 절대적 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여자는 남자한테 죽음인 거예요. 물론 뭐 너무 그 여성이 매력이 있어서 막 죽여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죽여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여성을 완전한 소유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죽음인 거죠. 절대적 타자. 바로 오손 웰즈가 취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삐딱하게 봐야만 그 은폐된 소외된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어떤 구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부터 베링해를 거쳐가지고 북아시아까지 숱하게 발견되는 소위 변형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표현했던 거는 삐딱하게 보기가 아니라 그 내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항상 잊지 않도록 무엇인가 다른 존재로 변형되는 달을 많이 개발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간의 내부에 해골이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이 깃들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 얼굴을 좌우로 열어가지고 그 해골을 이렇게 내보입니다. 출현시키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바로 이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와 죽은 자의 세계 사이를 연결해주는 자로서 무당이 있죠. 그리고 그 무당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을 상대하도록 그 사회가 호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기 싫어도 좀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물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옆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존재를 소위 감흥마누라라고 해요. 그 샤머니즘 세계에서 최고 신령이 한강 이북에서, 한강 이남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도 쪽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 경기 일대에서 그 황해도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가지고 최고의 신, 즉 지고신의 이름이 감흥신령입니다. 감흥신령. 감흥신령이 이제 무당하고 계속 그 죽음의 세계를 이렇게 주재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그 영험한 이제 무당이,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긴구마 만신이에요. 긴구마 만신이 죽으면 나중에 감흥신령하고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되는 감흥마누라로 신이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죽은 자와 산 자를 매개해주는 이 만신이 결국은 죽어서 신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여죠. 상여의 특징은 이 상여라고 하는 이 운반체 좌우 전후에 이런 오브제가 꽂혀 있어요. 이 오브제는 전부 다 꼭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홀수 개수로 이렇게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이 옆쪽은 짝수 개수로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 짝을 다 이렇게 맞춰야 되고, 뭔가 다 이렇게 법칙, 이런 다 이렇게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상상의 동물들, 이승과 저승 사이를 이렇게 비행하는 새들이라든가, 아니면 용 두 마리가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꽂혀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 돼 있어요. 여기 이 벽 쪽에 붙어 있는 이것이 두 마리 용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 형상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조선 세조 때 많은 그 불경들이 언해가 됐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랬을 때 꼭두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꼭두라는 것은 꿈과도 같고 판타지와도 같도다. 이 꼭두라는 것이 죽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전령이자 동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샤먼의 아바타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은 전부 다 꿈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꿈의 형체들을 주렁주렁 이렇게 꽂고서 한국의 그 전통적이면서 고유한 그 배우 세계, 그 황천을 건너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장려 문화라고 하는 건, 그는 동아시아에서는
절대적이었어요. 사람은 못 먹고 살아도 재산은 잘 지내야 하는 거죠. 심지어 합리주의가 발달한 조선시대에도 재산만큼은 절대적이었어요. 그 송대에 그 13세기 성리학을 만들어낸 주희라는 사람한테 귀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귀신을 언제까지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고조 할아버지까지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왜 지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기 아시죠? 기라고 하는 영어로 포스라고 하죠. 기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얼마간은 그 형상을 유지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다 흩어져 버린다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브레이크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귀신은 뭐 영혼 불멸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한 5대, 6대가 지나잖아요? 그럼 귀신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동화사에서. 죽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그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존중해줘야만 하는 거죠. 이런 극진한 그 대접을 하면서 서양에서는 이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아까 봤던 그 만신하고 똑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이에요. 제가 아까 감흥 마누라라는 신격을 내세운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머리에는 날개 달린 모자를, 발에는 날개 달린 신발을 신은 헤르메스라는 신이 나와요. 근데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3번 꼬여진 우주 뱀이 걸쳐져 있어요. 동일하게. 이 상에 있는 형상이랑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그 형상이랑 똑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인도에 그 요가를 하면 이 하반신에서부터 상단전까지, 하단전부터 상단전까지 올라갈 때 그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건 2마리 그 거대한 뱀이 이렇게 형상을 이루면서 이렇게 올라가 에너지의 흐름이 그려진 게 있어요. 이 형상이랑 똑같습니다. 헤르메스는 왜 우리가 소통의 신이라고 하냐면 인간과 신 사이를 매개해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냐면 죽은 자를 저승에 보내는 걸로. 소통이라는 게 신의 뜻을 인간한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임무가 저승사자예요. 죽은 자를 저승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뭐 전설의 고향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갓을 쓰고 검은 갓을 쓰고 입술에 뭐 이렇게 뭐죠? 그 립스틱을 바른 그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만 가시게 이러면서 이렇게 데려가잖아요. 이게 헤르메스예요. 서양에서는 헤르메스 신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이 확대가 돼서 신과 신 사이를 연결할 때는 전령의 신이 되는 거고, 오아시스와 시장이 있죠. 바자라는 게 이제 오아시스의 시장인데, 그럴 때는 양가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아시스가 있으면 거기서 뭔가 대추야자라든가 양떼를 키우는 유목민들을 보호해줘요. 근데 그 양과 대추야자를 훔쳐가는 도둑놈도 보호해줘요. 둘 다 보호해주는 거죠. 그리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인들이 물건을 이렇게 열심히 팔잖아요. 그거 보호해줘요. 교환하는 거. 근데 돈도 안 내고 약탈해 가잖아요. 그것도 보호해줘요. 희한한 신이에요. 이 신이. 2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이 신이 야누스라는 신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2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쁜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를 매개해주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를 관장하던 신이었기 때문에 그 양가성을 긍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갓집에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와서 국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쫓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상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그 장소는 예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이 이 장소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모든 법률이 다 정제하는 거죠. 헤르메스라는 신은 우리가 어쩌면 까먹고 있는 그런 뭔가 예외 상태의 신격을 지금도 좀 간직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1963년에 백남준이라는 작가가 지금 제가 뭐 헤르메스라든가 김도환 만신을 보여드렸는데 바로 죽음과 재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욕조 안에다가 마네킹을 이렇게 토막 사냥한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혀 놓고 변형탈처럼 생긴 그 탈을 이렇게 쓰고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의 잘린 팔다리는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골프채로 치도록 했다고 해요. 소리가 나는 거죠. 죽음을 애도합니다. 근데 누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죽음을 애도하는데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시적인 음악으로서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악도 아니죠. 그냥 사운드죠. 아주 이제 거친 사운드를 텔레비전 안으로 가져갑니다. 하여간 이런 식의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뒤로 넘기겠습니다. 빈 공간이라는 부분은. 네. 근데 이와 같은 신이라고 하는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번개불로만 현상이 됐어요. 번개가 칠 때 신이 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가 히로시 스기모토라는 사람이 실제 들판에 나가서 번개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에요. 고대인들한테. 그리고 그 빛이 이거 주재환 선생님이 그린 야구 게임입니다. 근데 뭘 보고 그리셨냐면 암각화를 보고 그리셨다고 해요. 암각화에 있는 그 빛의 형상을 야구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글러브를 쥐고서 공을 주고받는 형상으로 그렸다고 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부의 빛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그 게임, 그게 각자 인간은 누구나 신과 신전을 갖고 있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을 때 번개불의 형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렸다고. 히로시 스기모토는 그거를 모든 불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렇게 배치를 해놓고 사진을 찍은 거죠. 실제로는 그렸다기보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형상으로.